자, 이제 오늘 진도 보겠습니다. 이제, 법제 14조부터 갈 건데요. 뭐, 지난번에 앞에 했던 내용들은 왜, 우리 결격사유 있으면 안 되죠. 등록의 결격사유, 뭐, 미승자부터 해서 중개사법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했는데, 결격사유 있으면 어쨌든 중개업 등록이 안 됩니다. 그 내용하고, 우리 법에서는 뭐, 이중등록 금지하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사무소도 그래도 안 되는데, 사무소도 원래 이중사무소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법인만 예외조항이 있죠.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절차. 근데 사무소는 그렇게 이제 분사무소 예외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가능하죠. 여러 사람의 계공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쓰는 건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사용도 사무소 하나밖에 못 두는 사무소인데 겸업 제한이나 업종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 있죠. 그게 있는데 우리가 업무 증지 받은 계공. 그럼 업무 증지 받으면 다른 계공들하고 사무소를 절대 같이 쓸 수가 없다는 것. 그거 아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이제 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겸업범위인데 교재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자, 개업공사에 이제 겸업제한 돼 있는데요. 그 보시는 대로 첫 번째가 지역적 범위 돼 있는데, 지역적 범위가 지금 시험에 안 나온 지는 십몇 년 됐어요. 그래서 업무 지역은 실제 우리가 지금 법인과 공사인 계공들은 전국이에요. 미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중개사무소를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서 등록했잖아요. 등록하면 울산광역시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중개할 수 없죠. 우리 법은 국내법이다라고 지난주 했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어쨌든 업무지역은 최근에 출제한 적 없으니까 이것도요 부칙에만 규정이 있어가지고 본 조문이 아니에요. 본 조문이 아니니까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럼 뭘 출제하느냐면요 7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큰 제목 2번에 법인의 겸업 업무 돼 있죠. 요게 이제 법제 14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공의 겸업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겸업에 유일하게 제한받는 사람은 법인밖에 없어요. 제한받는 사람. 그러면 개인인 개공들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두 사람이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의 규정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겸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법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학교 교사, 선생님 있죠? 중개사무소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건 중개사법에서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우리 교육법에 따라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공무원, 구청 직원이야. 중개사무소 될까요? 안 되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그 자기들 법에서 겸업을 하지 말아 돼 있는 거라.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제가 울산에 와서 이제 수업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선생님, 제가 현대자동차에 지금 3교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됩니까? 하면요. 하세요. 거기 제조업이잖아요. 뭐 제조업하고 중개업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도매업 해도 괜찮아요. 겸업 제한이 없다니까요. 투잡, 쓰리잡 막 다 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법인만 제한받습니다. 법인만. 근데 법인이 제한받다 보니까 시험에도 법인의 겸업 범위를 매년 한 문제 냅니다. 근데 항목이 6개밖에 안 돼요. 그럼 6개 항목 가지고 이제 출제한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세요. 공부할 때 이건 아셔야 돼. 범위가 엄청 넓고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한 문제가 나와. 그 문제가 깊이 나올까요? 넓게 나올까요? 넓게 나와요. 수박 그달기식으로 나온다고. 좀 가볍게 내긴 하는데 워낙 범위가 많으니까 그렇게 내도 난이도가 높죠. 왜?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이제 많으니까. 근데 얘는 항목 6개 가지고 매년 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조문은 딸랑 6개 항목을 가지고 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범위는 굉장히 좁죠. 근데 출제는 매년 해.
그럼 출제를 넓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깊게 한단 말이야.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써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표현을 아셔야 돼. 정확한 표현. 그러면 한 문제 맞춰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막 상급이고 중급이 그래 안 해요. 난이도는 하급이에요. 왜? 글자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을 봅니다. 70페이지 쌍걸 1번. 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돼 있고요. 자, 오른쪽에 쌍걸로 4번 한번 보세요.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대행 돼 있죠? 그럼 실제 보세요. 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6가지의 경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관리 대행이래요. 대행. 그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상물이에요. 그럼 상업용 건축물을 줄이면 상가죠. 그러면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되는구나. 근데 방금 제가 4분 보랬잖아요. 그럼 4분도 보니까 어때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여기도 똑같잖아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어때요? 분양 대행 이래 돼요. 그러면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뭐만요? 상가와 주택이에요. 그럼 상가와 주택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뭐라 하죠? 그렇지, 주상복합. 주상복합이라고도 많이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주상복합하면 주택, 상가 합친 거잖아요. 그럼 관리대행 되겠죠? 분양대행도 가능하죠. 그럼 이게 틀린 지문으로 뭐 낼까? 토지. 근데 토지라고 출제해주면 너무 고마운 출제연이고 토지의 종류가 많죠. 농지관리대행 절대 안 돼요.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요. 주택용지 어때요? 주택용지가 왜 또 대지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대지는 맞는데 거기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도 짓고 뭐 상가도 짓고 이제 다 하는데 주택용지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래요? 택지예요. 택지. 대지가 아니고 택지. 우리 시험에서는 다 그 표현을 썼어. 택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토지잖아 토지. 그럼 그걸 늘려서 주택용지, 주택이란 글자 들어가니까 주택용지 준다고. 그럼 주택용지 분양대행 어때요? 절대 안 됩니다. 택지의 관리대행 절대 안 됩니다. 토지의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서 내요. 그러면 상업용지 어떨까? 안 된다니까 토지는. 그럼 창고 건물의 관리대행. 창고는 상업용 건축물이 아니에요. 관리대행 안 됩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상가와 주택으로 나와야 돼요. 상가와 주택. 이쪽은 출제하면 거의 정답을 딱 정해놓고 출제해요. 토지를 써야지 하고 주는데 어떤 토지가 나올지 몰라요. 종류별로 다 나오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저 밑에 쌍갈로 2번 가보세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돼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느냐면 이게는 부동산 돼 있잖아요. 상담을 한다. 영어로는 컨설팅인데 부동산을 이용하도록, 부동산을 개발하도록,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상담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토지 개발하는 거 상담될까 안 될까? 지금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안 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우리 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한이 없으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에요. 그럼 여기는 토지가 되네요. 그러면 토지를 개발하도록 상담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O예요. 근데 토지에 관한 관리 대행은 법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X예요. 대행은 보세요. 토지가 안 돼요. 상담은 토지가 돼요. 요 두 가지가 헷갈려서 나중에 많이 틀려요. 수험생들이. 요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요거 구분하는 거 말고는 출제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한참 높인다고 높여서 내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법 이름 써요. 뭐라고? 주택이니까 주택법이겠죠.
그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은 관리 대행할 수 없다 이래져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에요. 모든 상가예요. 규정이 없잖아. 사업계획 승인을 뭐 받든가 말든가 우리는 모든 상가 모든 주택. 뜻은 아시겠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상물을 조심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세요. 쌍으로 3번. 자,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돼 있는데 저기는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한다는 뭐냐면 프랜차이즈업이에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엄청 많죠. 치킨점도 있고 막 피자집도 있고 중개사무소도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당연히 누굴 대상으로 하겠어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죠. 우린 개공은 등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돼. 근데 개공 대신에 누구 낼까? 그냥 공인중개사 쓴다니까요. 그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기부 제공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등록 신청한 공사를 대상으로 중개회 경기부 제공할 수 있다. 안 돼요. 등록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등록을 받은 사람을 가셔야 돼. 등록받은 사람. 이건 사람 조심. 자, 그 밑에 쌍갈로 5번 갑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자, 의뢰인들이 이제 의뢰하면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고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용역업이라 하거든요. 그걸 알선해 준다. 역시 소개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일을 받고 쓰낼까? 제가 지금 노랗게 이제 실제 표현을 했는데,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안 됩니다. 소개만 할 수 있고요. 용역에 알선을 했죠.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삿짐 직접 나르면 안 돼요. 우리는 소개와 알선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개받을 수도 이러네요. 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래냅니다. 제공 안 돼요. 알선만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를 출제해 보면요. 그때 이제 아주 시간에 쫓기다 보면 문제를 대충 읽다가요. 용역 제공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게 말장난에 많이 속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바꿔낼지 그걸 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업무입니다. 이제 7번 한번 보세요. 6번.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및 국세징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에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요, 조문 하나 같지만은 나눠서 출제하면 4개의 지문을 써요. 보세요. 경매 대상 부동산 있죠? 공매 대상 부동산 있죠? 경매하고 공매를 구분 못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경매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공매는 어디서 합니까? 하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지자체에서 해요. 완전히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경매 대상이나 공매 대상 부동산이 있는데 첫 번째 업무가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 있대요. 그럼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중개사무소에요. 고객이 찾아오셨어. 그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소장님 경매로 내 부동산 하나 사고 싶은데 그래요? 그럼 내가 경매 부동산을 딱 경매 정보지 같은 거 내놓고 어때요?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는 지금 3억짜리인데 유찰돼 가지고 2억이 됐고 당신 입찰하러 갈 때 내가 볼 때는 2억 2천 쓰면 되겠다. 이게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법원에 가본 적이 없어. 법원에 가본 적 없는 사람, 검찰청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은 법원 검찰청 가라면 어때? 무서워하죠. 나도 처음에 검찰청 갈 때 무섭더라고. 피의자로 간 거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갔어요. 다들 이제 전호의 범죄자였는데 아니 그냥 죄도 없는데 그냥 불려가니까 무섭더라고 처음에. 근데 어쨌든 경매를 이제 법원에서 하니까 이분이 소장님이 대신 좀 갔다 오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면요. 이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예요. 그럼 보세요. 업무가 나눠지는 게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있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취득 대리 있죠.
또 공매 대상 부동산에 권리 분석이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공매 대상 부동산에 입찰 신청 대리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출제를 잘 안 해요. 조문이 길다 보니까 짧게 끊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에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내죠. 그럼 O예요. 그럼 공매 대상 부동산에 권리 분석이 취득할 수는 할 수 있다 O죠. 그거겠냐. 그래서 이제 이쪽 업무들은 잘 보시면요. 대상물이 2개씩 있고 내용이 2가지가 있고요.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항목은 6개인데 늘렸으면은 한 12개 돼요. 지문 자체는. 요게 경업법입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없는 걸 가지고도 엄청내요. 없는 거는 지어낸 거죠. 근데 지어낸 거 내면 안 틀려. 수험생들이 웬만하면 안 틀려. 왜? 보세요. 중개법인은 법인인 계획공사는 금융에 알선할 수 있다. 금융 아예 없잖아요. 없는 거 출제하면 답이 쉬워요. 법인인 계획공사는 부동산 건축업 할 수 있다. 안 되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대행 붙었죠? 자, 법인인 계획공사는 주택의 분양업 할 수 있다. 안 돼요. 시행사 안 돼요. 분양업을 직접 하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의 시행사고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글자 빠지면 또 골치 아파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야. 수험생들을 꼬시기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가는 상담돼 있죠, 상담. 근데 법인인 계획공사는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개발업을 직접 하면 안 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은 돼요. 이게 말씀드렸잖아. 항목이 적다 보니까 지문을 아주 깊게 쓴다고 이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없는 거 내면 편하지. 뭐 건축업 나오고 뭐 금융 알선업 나오고 이러면요. 웬만하면 완전 학급 난이도라서 수험생들이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 장난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 하나가 뭐냐면요. 그 마지막 쌍괄호 6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신청 대리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기억 봅니다. 기억.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 물건, 입찰 신청 대리 등은 법인인 개업공사와 공사인 개업공사만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럼 부칙상의 경우는 이 업무 안 돼요. 경매나 공매 업무 안 되는데 여기서 조건 하나가 뭐냐면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니은.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소재관을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된다. 여기 보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대리입니다. 권리 분석은 안 하는 거예요. 사무소에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소장님이 직접 법원 가는 거죠. 대리 업무니까. 그러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대리 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 가서 어때요? 한 번 더 등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독받아야 됩니다. 이 등록 절차는 나중에 우리가 8주차 때 해요. 우리 중개사법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이 대법원 규칙을 배웁니다. 그럼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되는 업무는 유일하게 하나. 뭐예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입찰 대리예요. 요거 하나만. 그럼 나머지들은 별도로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또 나머지들은 별도 사무소를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어요. 중개사무소 하는 곳에서 하는 거지. 중개사무소 하는 데서. 이게 뭐예요? 겸업이니까 겸업.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자, 요게 이제 겸업 범위. 법인의 겸업 범위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겸업 범위는 좀 가볍게 볼게요. 왜 개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 없는데 이 정리해보면요. 보세요. 개인은 책이 없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돼. 공사인 계공 있죠. 그럼 그 공사인 계공은 보세요. 개인이니까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중개업과 이 법인이라는 6개 겸업에다가 다른 겸업도 다 돼요. 요거 시험에 한 10년 동안에 실제 한 번 정도 출제하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는 중개업과 문구점 운영할 수 있다. 문방구 될까요? 된다니까. 다른 겸업 다 된다 했잖아요. 업종 제한이 없어요. 아예. 문구점을 뭐 출제인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도매업 어때요? 소매업, 무역업, 제조업 다 돼요, 다. 가끔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제가 건축 사무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중개업 되겠습니까? 하면요. 얼마든지 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한받는 사람 하나가 뭐냐면요. 부칙상의 계공인데 이 부칙상의 계공은 보세요. 중개업과 법인이 하는 6개 중에서 뭐예요? 이 6개 중에서 5개밖에 안 돼요. 어떤 게 안 될까요?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실제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 업무를 제외한 어때요? 나머지는 다 되고 여기도 다른 겸업은요 다 돼요. 겸업 제한이 원래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요 표현은 우리가 방금요 앞에서 읽은 거 있잖아요. 요거 71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기억. 민사 집행된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 등은 법인인 개공과 공사인 개공만 할 수 있다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 부칙상의 개공이 안 된다니까요. 요거는. 그 만약에 이제 업무 범위에서 법인의 겸업 범위 요거 6가지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혹시나 개인의 업무가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럼 지문 나오면 정답은 전부 이거예요. 2번 출제했는데 정답이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냅니까 하는 건데요. 출제하는 방식은 이래요. 보세요. 뭐야? 요 두 사람을 뭐라 불러요? 법인이 아닌 있죠. 그럼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법인의 겸업을 모두 할 수 있다. X죠.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X입니까? 하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법인이 아닌 개공들은 하면 돼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두 사람들은 법인의 겸업 다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경공명무 때문에 안 돼. 다른 겸업은 다 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그게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고 그럼 그거 안 나오면 전부 다 요겁니다. 요거 6개 중에서 하나. 잘 선택하시면 돼요. 자, 법인의 업무 겸업 범위 마치고요. 이제 고용인 갑니다. 법제 15조에 해당되는 부분. 고용인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소장님이 뭐 뽑은 사람 직원이죠. 근데 거기 고용인의 의의 한번 보세요. 고용인이란 소속공사와 중개 보조원 말하며 이래 돼 있죠. 근데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사원 임원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원 임원들은 전부 다 무슨 교육 받아요? 실무 교육 받죠. 중개 보조원들은 직무 교육 받죠. 그럼 사원 임원들을 고용인에 집어넣으면 그죠? 이거 인원수 제한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는 고용인 할 때요 사원 임원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건 해석상 충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출제를 하시는 분도 그건 알기 때문에 안 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격증이 없는 사원 임원을 중개 보조원이라 하자 하고 주장하는 이제 실제 학자가 있고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소공이에요. 자격증이 있던 실제 없던 임원 사원들은 전부 다 임원 사원 경영진이잖아요. 그 법인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야 돼. 그럼 법인 등기부에 이름 올라간 사람은 경영진이니까 그 사람들은 별개로 하고 우리 고용인 말 그대로 고용을 당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출제는 그걸 구분해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요. 고용인의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돼 있는데 자, 고용인은요. 첫 번째가 우리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 1인 중개사무소 많죠? 그럼 개업공사는 고용인, 고용의무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참 빨리 하는데요. 나중에 지문으로 쓰면 이게 나중에 본인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게 보세요. 개업공사는 고용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X죠. 고용할 수 있다. O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지문 안 써요. 출제할 때는. 그러면 고용일 우리 고용할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고용한다면 제한받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제한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요. 중개보조원이에요. 거기 큰 제목 3번 잠깐 갔다 올게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상한제였어요. 그럼 개업공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사와 소속공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숫자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니까 어때요? 개공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소공한 사람 있죠? 그럼 몇 사람까지? 10사람, 10사람.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개공한 사람에 소공한 사람에다가 500까지는 된다 했으니까 어때요? 10사람까지는 가능하죠. 요게. 물론 아직까지는 이거 숫자적 개념을 이렇게 출제한 적은 없어요. 뭐 계산하듯이 이렇게 내는 적은 없는데 어쨌든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개념 아셔야 돼. 근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면 3배를 쓰거나 뭐 한 2배? 그렇게 숫자를 바꾼 적도 없어요. 이건 왜 이제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출제가 되는 게 만약에 그러면 개공이 5배를 초과해서 고용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1년 징역이에요. 형사처벌에서 꽤 잘 나와요, 이거는. 그럼 그 정도로 이제 중개보조원이 그러면 왜 인원수를 제한합니까? 하면요. 재작년에 우리나라 전세 사기 지금도 많은 거 아시죠? 어제도 제가 아는 분 지인이 분양 사기를 당해가지고 5억을 날렸어, 5억을. 근데 사기는 나하고 완전 생면무지 먼 사람이 사기쳐요? 가까운 사람 사기쳐요? 그 다 옆에서 사기친다고. 평소에 친한 사람들이 사기쳐.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동문한테 사기도 당했는데 뭐.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믿었다가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하고 동문은 달라요. 그죠? 제 친구 같으면 그런 사기 안 칠 건데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동문에 갔다가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아무튼 사기당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만든 게 3년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럼 이 조문을 왜 만들었냐면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 잡았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 친 사기범들을 잡았는데 그 중에 17명이 중개보조원이었어. 그럼 전세 사기범들은 혼자서 단독 사기치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요? 그래 소장하고 같이 치더라 이거야. 근데 자격증은 소공들은 안 쳤대. 전부 잡힌 사람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이야. 근데 가보니까 한 중개사무소에 소장은 하나인데 중개보조원들이 막 10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아무리 불법에도 어때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공이 혼자 중개사무소 가면 어때요? 5명까지만 고용해서 써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때요? 뽑아서 실제 이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원 제한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 근데 소공원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용 제한. 그 다음에 5배 초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의무와 책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개공 의무는 신고 의무예요. 그 밑에 큰 제목 2번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고용신고하셔야 되고요. 해고하면 고용관계 종료신고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이제 절차가 늘 나오는 건데 보세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소공을 고용하더라도 중개보조원 고용하더라도 신고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웠잖아. 소공은 무슨 교육 받고 와야 돼요? 그게 실무교육. 또 중개보조원들은 직무교육. 이것도 잘 바꾸니까 조심해야 돼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그럼 법 조문에는요.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조문을 그래 쓰시는 분이 좀 나눠서 써주면 좋은데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중개보조원들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래 주면 좋은데요. 조문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라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소공은 실무교육이고 직무교육은 직무교육인데 소공을 자꾸 직무교육 갖다 끼운다고 이거를. 무슨 말 알죠?
그럼 요렇게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어때요? 고용신고 하셔야 돼요. 그럼 고용신고 어디다 할까? 아니, 당연히 등록관청해야지. 그럼 등록관청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이게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확인하는 서류. 무엇을 확인할까요? 아, 그렇지. 소공을 신고하면 자격증 남나. 우리 등록 절차에서 방금 우리 자격증 안 낸댔죠? 예전에 냈는데 이거 안 내요, 이제. 자, 또 한 가지. 아, 그렇지. 교육받고 왔잖아요. 교육 수료 확인증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잠깐 보세요. 자, 쌍갈 이번에 고용인의 고용신고에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2번. 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소속공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우리 자격증 주는 사람이 시도회사죠? 그럼 시도회사한테 자격 확인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동그라미 3번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 1항에 따른 결격사에 해당 여부와 자, 교육수료 여부를 하게 된다. 교육수료 여부. 그럼 실무교육 받았는지, 직무교육 받았는지, 또 소공원 자격증이 있는지 전부 다 등록관청이 어때요? 확인한다는 겁니다. 확인하니까 이거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는다. 근데 신고를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요.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가보세요. 1번.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자, 개업공사가 소속회사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써놨죠. 이거 꼭 챙겨놓으셔야 돼요. 업무 개시 전. 이게 업무 개시 전인데 시험에 내면요. 전부 다 10일 이내라고 출제해요.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신고부터 하셔야 돼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 근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등록 기준도 봤지만 이게 개인하고 법인이 돼 등록할 때 또는 우리 자격시험에 국적 제한 있어요? 없죠. 그러면 외국인도 자격증 딸 수 있고 외국인도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 외국인을 많이 고용했단 말이야. 그럼 외국인을 고용하면 제출하는 서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책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방금 읽었는데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요. 다만 외국인을 소속으로 둔 중개보존을 고용하는 경우는 법 제10조 1항에 따른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외국인 고용하면요. 이거 내셔야 돼. 나는 미성년자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인 아닙니다. 교도소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직접 증명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등록관청에서 우리 가족관계 등록지 있죠. 그게 신원조회가 돼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다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자기들 자국에 우리가 신원조회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거기 한국 영사관이나 또는 한국 공관 거기 가서요.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와야 돼요. 그 외국인들은 조금 제약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첨부서류가 하나 있구나 하는 정도예요. 근데 고용신고가 이렇게 되는데요. 고용신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제 신고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쌍갈로 2번 가보세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럼 소속으로 중개보조원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획공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이거 12일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만약에 내가 직원을 보냈어요. 해고했다. 근데 해고만이 실제 어때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사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만약에 고용관계 종료되면 이것도 당연히 신고하시는데 등록 안 칭이에요. 이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하면요. 이 10일이단 말이야. 근데 원래요.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둘 다 10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고용신고를 실제 업무 개시전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럼 얘를 바꾸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계속 10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꾸내면 시험에서는 엄청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최근에 고용에 관한 문제에서요. 이것만 바꿔서 5번을 냈어요. 이거 숫자를 11을 뭐로 바꿔냈을까? 7일 그래 7일. 근데 7일 한 번 내고 나면 7일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보세요.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이 아니에요.
출제 방식 문제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치듯이 문제를 뭐 한 500개, 1000개 만들어 거기서 뽑아 쓰는 게 아니에요. 출제 방식 문제니까 기출 문제로 한번 냈던 문제는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 문제를 잔뜩 풀고 시험장 갔잖아요. 그럼 전부 처음부터 새로 보는 문제예요. 기출 문제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출제 방식 문제라서. 그럼 출제위원들한테도 어때요? 기출 문제 썼던 정답을 절대 똑같은 정답으로 내지 마세요 돼 있거든요. 그게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7일 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7일 못 낸다니까. 그럼 이거 바꿔내야 되죠. 14일, 30일, 1개월. 왜? 숫자 바꾸면 다 새로운 문제로 봐줘요.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얘는 이 숫자를 바꿔서 출제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신고나 고용가격 종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예요. 신고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가격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10일 이내. 자, 신고 의무. 여기 보니까 이제 법적 의무다 보니까요. 이 신고 의무에 대해서 위반하면 업무 중지예요. 업무 중지.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위반 시의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무사항들을 워낙 많이 배우기 때문에요. 처벌조항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어차피 처벌조항은 뒤에 가서 한꺼번에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왜? 벌칙이나 실제 행정처분은요. 한꺼번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뒤에서 외워버리면 여기서는 따로 안 외울 수도 돼. 우리 앞에서 왜 100만 원 과태료도 나오고 막 배웠잖아요. 1년 징역짜리 3년 징역짜리 하는데 그거 뒤에 다 모여 있어요. 다시 조문이.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73페이지. 4번 단락에 자, 고용인의 업무 범위 돼 있는데 얘는 안 봐도 돼요. 왜? 업무 범위는 그쪽 조문에서 따로 내지 고용인 문제에서 한꺼번에 내진 않습니다. 왜? 소공하고 중개보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소공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중개보존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면 인장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지 그쪽 파트에서 출제를 해요. 그럼 거기서 상세하게 배우니까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되는데 5분 단락 갑니다. 고용인의 업무상에 대한 개업공사의 책임. 자, 요게 이제 개공의 책임입니다. 그럼 실제 우리 소장님들은 직원들 잘못으로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게 시험에 나온 거죠. 어디까지. 그게 이제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가 조문인데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행위로 본다 돼 있죠. 아, 이 조문 하나 때문에요. 세 가지 책임집니다. 7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첫 번째가 민사 책임. 저 밑에 두 번째가 형사 책임. 오른쪽에 75페이지에 행정상 책임. 왜냐하면 방금 조문에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우리 개공행위로 본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라는 개념은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민법에서는 이거 간주력이 하거든요. 추정력이 아니고 간주력을 보니까 어때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직원 잘못이었대요? 바로 네 잘못이라는 거야. 나는 몰랐는데요? 과실이 없는데요? 그래도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어요. 왜? 한번 본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끔 추정한다는 X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예요. 본다. 그 이제 세 가지 책임을 부담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세요. 민사 책임진 됐잖아요. 그 민사 책임이 뭡니까? 하면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직원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고객들한테 손해 끼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 되죠. 근데 누구 보고 하라고? 개공 네가 하라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그러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X죠. 아무 잘못이 없어도요. 개공이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요. 업무상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업무상행위를 어디까지를 중개 업무상행위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박스 안에 판례 보이죠? 1번 한번 보세요.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돼 있죠. 대법원 판결은 전부 다 이게 부정문을 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세요. 직원이 실제 잘못하면 우리 개공이 책임을 지는데 그럼 개공은 니 혼자 책임지고 그럼 고용인들은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뜻은 아니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우리 중개보조원들이요. 계약금 중도금 확령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들고 튀었어. 그것도 물어보느냐면요. 업무상 행위로 봐요. 그럼 개공이 다 물어줘야 되죠. 과실 없어서 책임진다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3천만 원 갖고 튀었어. 그럼 소장님이 어때요? 의뢰인한테 3천만 원 물어줘야 되죠. 그럼 그때 3천만 원 물어주고 나면 중개보조원 잡으러 가 안 가요? 아 당연히 가지. 잡았어요. 어디 잡았을까? 저 강원도에서 잡았죠. 강원도 왜 갔을까 얘가? 아 도박으로 갔지. 그게 참 마약보다 끊기 힘든 게 도박비기를 하대요. 근데 잡았어. 그럼 달라 해 안 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법에서 뭐라 부르냐면요.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은 지는데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박스 위에 보세요. 박스 위에. 판례 박스 위에도 판례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써놨죠. 뭐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사용자는 신의치상 상당하도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써놨는데 이 설명은 필요 없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라고 나오니까 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받아낼 수는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75페이지. 그럼 행정처분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고용인이 잘못을 했어. 그럼 이건요. 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용인의 위반 행위로 해서 우리는 등록 취소를 받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왜 이제 결격사유 했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 당하면 몇 년 동안 중개 못해요? 3년간 중개 못해요. 그럼 나는 직원 잘못으로 등록 취소하면요 3년 동안 중개를 못해요. 이거 생업 잃어버리죠. 또 직원 잘못으로 내가 업무 정지 6개월 받았어. 그럼 6개월 동안 집에 와서 쉬어야 돼. 왜 이건 등록 취소 업무지는 오로지 개공만 받는 거라.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내 직원 잘못으로 우리 개공이 자격증 취소되는 경우 있다 없다? 아, 눈치가 있습니다. 안 썼잖아 여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격증은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우리 개공은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 오죠.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오죠. 자격 취소된다? X예요. 행정처분은 여기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책임진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세요. 형사책임이에요. 그러면 형사책임이 보세요. 형사책임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이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징역을 받느냐 벌금 받느냐 하는 거는요. 그 위반 행위를 한 고용인의 행위에 따라서. 그럼 고용인 행위에 따라서 무거우면 3년 이하 징역자리가 있고요. 가벼우면 1년 이하 징역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죄가 조금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된다면 징역형 대신에 뭐 벌금형 선고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보세요. 직원 잘못으로 고용인 잘못으로 개공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오예요. 형사 책임도 지셔야 돼. 근데 한번 보세요. 직원이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징역을 가거나 벌금 받거나 판사가 이제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개공을 징역 보내. 몰랐어. 직원이 밖에서 거짓 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징역 보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공은 형사 책임을 받는데 이건 뭐만 받는다? 벌금형만 받아요. 아, 이거 징역형 받지 않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직원 잘못으로 개공은 징역형 받을 수 있다? 무조건 X예요. 벌금형만 받습니다. 왜? 돈만 내라 이거야. 어쨌든 직원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형사책임에서는 거기 쌍괄위반의 형사책임에 양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 꼭 챙겨주세요. 세 번째 줄.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도 해당 조에 규정된 같은 조문에 규정된 이 말이에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벌금형. 자, 근데 형사 책임은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위반 행위를 평소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와 감독을 줬다면 어때요? 벌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 자, 방금 읽었던 그죠?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다만 개업공사가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니까 주의 감독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럼 주의 감독을 열심히 했다면 벌금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사 책임은 면할 수 있죠. 근데 민사 책임은 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했잖아. 아무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되니까. 요건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 면할 수 있다 O예요. 과실이 없는 경우에 민사 책임 면할 수 있다 X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자, 형사 책임도 부담하고 민사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실이 없을 때 지문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 돈을 물어줘야 돼. 근데 형사 처벌은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양쪽 다 처벌한다 뜻이에요. 그럼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소당도 같이 처벌한다. 그게 양쪽 다 처벌한다고 어때요? 양벌 규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법들이요. 전부 양벌 규정이에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운 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그 법을 배우면요. 그 안에 소속된 직원들이나 또는 임원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법인도 어때요? 다 처벌받아요. 근데 벌 받는데 뭐만 받아요? 벌금형만 받아요. 징역은 받지 않아. 자, 요게 책임 범위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75페이지 보면 자, 개업공사의 고용인 비교되어 있는데 참 소공하고 중개부전자가 업무 범위를 안 보고 왔잖아요. 업무 범위는 뒤에 따로 출제를 한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 밑에 차이점 보입니까? 차이점. 저 차이점 중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밑에서 5번째 줄 교육이수. 교육은 둘이 다르죠? 소공이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중개보전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고 또 연수교육은 누구만 받아요? 소공만 받죠? 중개보전들은 연수교육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의 의무는 놔두시고요. 인장등록 봅니다. 요 다음 조문이 인장등록인데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굽니까? 소공만. 그리고 나중에 중개업무를 하고 나서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누구만요? 소공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출제할 때 만약에 그걸 지문으로 쓰면요. 정답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게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출제하는데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요 밑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지난주 우리 교육 다 했잖아요. 또 인장 등록 서명 날인은 그 뒤에 지금 조문이 계속 따라 나와요. 그거 뒤에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인장 등록 가도록 하겠습니다.